저도 방송하는 사람 치고는 조직 생활을 경험한 거잖아요. 후배 아나운서들과 함께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얘네들은 내 맘 같지 않지? 내 맘 같이 안 움직여주지? 이럴 때 내가 부족한 건가? 우선 이 부분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구성원들이 내 맘 같아야 될까요? 전 세계에서 탑5 안에 들어가는 기업의 인사 담당자를 만나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회의를 하면 안건에 대해서만 결정을 하고 나갑니다. 근데 똑똑한 리더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책이 삶이 되고 삶이 책이 되는 시간, 책과 삶, 책과 사람의 김재훈입니다. 가끔 직장에서 부장님이 뭔가 지시하실 때 못 알아들은 경우 많으시죠? 우리 부장님이 좀 더 명료하게 말해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들 하실 겁니다. 오늘 그 명료함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기업과 창업가들을 성장시킨 인물, 베스트셀러 명료함의 오탁민 작가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탁민입니다. 업계에서는 타키라는 닉네임으로도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스피치 코칭을 합니다. 공직자들이나 CEO나 리더급들에게 말하기를 가르치다 보면 강조하는 게 명료함이거든요.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못 알아듣는다. 그 얘기를 많이 강조하는데 이 명료함이라는 키워드를 정말 잘 뽑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장님이 업무 지시를 했는데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명료하게 내 의사를 부하 직원에게 전달하는 법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일이라는 것은 두 종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문제와 솔루션이에요. 우리가 특정한 일을 할 때 보면 그 일을 해서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뭔가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일을 우리가 잘 지시를 하려면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 지시를 해줘야 돼요.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일을 잘 지시하는 리더분들을 보면 이 일을 왜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는 되도록이면 부하 직원이 디자인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가끔 녹화를 하다 보면 어떤 질문을 다시 해주세요 라고 PD가 요청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PD는 이 질문 하실 때 잡음이 들어갔어요. 다시 해주세요 하면 제가 편하죠.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어떤 PD는 요청을 할 때 그냥 이 질문 다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야. 그럼 내가 뭘 잘못했나? 단어를 바꿀까?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왜 그 요청을 하는지 이유를 달아달라 뭐 이런 뜻이기도 하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첫 번째 PD님이 이야기했다면 일을 더 잘 했겠죠. 반대로 김지원 아나운서님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다양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PD가 지시한 거 말고도 할 수 있는 게 있었을 거잖아요. 맞아요. 더 좋은 방법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치면 문제를 알려주면 요즘의 사람들, 특히 똑똑한 직원분들은 자기가 솔루션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분들이 대부분 모든 솔루션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무자가 더 좋은 솔루션을 선택하고 디자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생기는 장점은 뭐냐면 이 사람은 내가 생각해낸 것들을 수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발성도 생기는 것이고요. 저도 이제 큰 조직이 있었으니까 가끔 국장님이나 본부장님하고 식사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본부장님 이 얘기 안 하시는 게 좋은데 하는 때가 있거든요. 사실 리더들은 휴게실이나 아니면 식사 시간에 또 부하 직원들하고 함께 있을 때 말을 좀 줄여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했어요. 줄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의외로 직원들이 리더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굉장한 의미 부여를 하고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는 리더분들은 해야 될 말과 안 해야 될 말들을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안 해야 될 말은 조직의 가치를 오해시킬 만한 것들. 예를 들면 나는 KBS라는 조직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회사가 지향하는 문화라거나 인재관, 일을 하는 방식은 이런 방식인데 개인 의견이라고 해서 난 이게 맞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 구성원들은 헷갈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혼란스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에 무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되도록이면은 조직의 가치, 우리가 합의한 올바른 방향과 다른 이야기는 사담에서도 저는 안 하는 게 좋다고 권장드려요. 회의에서는 질문을 받아도 예측 가능한 질문인데 식사 자리나 이럴 때는 갑작스러운 기습 질문이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무작정 발언하고 후회하시는 리더들 많이 계신데 이럴 때 자정작용을 하는 필터를 좀 스스로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방금 말씀하신 기준으로 차라리 우리 본부장님은 말수가 적은 분이야 라는 평가를 듣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훨씬 유리하고 그런 리더들을 무거운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반대로 말을 많이 하신다고 하면 회사의 가치에 부합하는 말들은 많이 할수록 좋아요. 제가 코칭을 할 때는 회의 한 번에 한마디씩이라는 원칙을 소개해드려요. 보통 우리가 회의를 하면 안건에 대해서만 결정을 하고 나갑니다. 근데 똑똑한 리더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회사에서 혹은 조직에서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 부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매번 그래서 뭐가 고객 지향적인 방식이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간들이 한 달만 누적돼도 구성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리더가 리더의 일을 하는 것이죠. 또 저는 오히려 리더분들이 하면 좋을 말들은 취약성을 드러내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전 세계에서 탑5 안에 들어가는 기업의 인사 담당자를 만나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본인의 리더들, CEO 뭐 이런 분들을 굉장히 존경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존경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리더들은 자기네들이 틀렸다는 얘기를 참 잘해.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틀렸어.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러면 나도 조금 자신감 있게 뭘 해볼 수 있겠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좀 자신감 있게 내가 부족한 점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가 실리콘밸리에서도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조직으로 유명합니다. 그 말인즉슨 리더가 해야 될 일들은 우리 조직이 취약성을 드러낼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주는 게 리더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리더는 잘 몰라, 이거 내가 틀린 것 같아, 이런 얘기 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많이 할수록 더 많은 존경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부모 소통 강의를 할 때 아이가 실수를 하거나 실패를 했을 때 가장 먼저 부모에게 달려와서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얘기하거든요. 실수나 실패를 했을 때 엄마 아빠에게 혼날까봐 바깥에 엉뚱한 데 가서 위로받게 하지 마시고,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실수나 실패를 했을 때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야 라는 인식을 심어주란 얘기인데, 리더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부하 직원이 뭔가 실수를 하거나 실패를 했을 때 바로 보고를 할 수 있어야 조직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너무 정확한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리더가 만약에 그런 취약성을 드러내지 않으면 구성원들이 실수를 하면 숨기겠죠. 혹은 실수를 안 하려고 안정적인 일만 하겠죠. 그러면 도전도 일어나지 않고 문제 해결이 지체되다 보면 또 다른 손해가 올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을 잘하시는 리더분들이나 인원분들을 보면 대부분 능구렁이 같으세요. 잘 모르겠어. 나도 모르는데 네가 좀 해줘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게 의도가 있다는 거죠. 자기가 다 잘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존경을 많이 못 받고요. 그런 능구렁이 같고 잘 모른다는 이야기 많이 하시는 분들은 부하 직원 입장에서도 좀 편하고 도와주고 싶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일 잘하시는 분들은 좀 그런 임원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저도 방송하는 사람 치고는 조직 생활을 경험한 거잖아요. 그리고 뭐 실제로 팀장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면서 후배 아나운서들과 함께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얘네들은 내 맘 같지 않지? 내 맘 같이 안 움직여주지? 이럴 때 내가 부족한 건가? 라고 생각하는 기질을 가진 팀장들이 있고, 뭐야 나는 잘하는데 얘네가 못 따라오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기질을 가진 팀장들이 있잖아요. 이게 기질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진짜 내가 영향이 부족한 걸까요? 사람 바이 사람인데요. 우선 이 부분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구성원들이 내 맘 같아야 될까요? 그러네요. 근데 비슷한 질문들을 정말 많은 리더분들께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어떻게 보면 회사에 있는 리더분들은 조직의 가치를 수행하는 것을 위임받은 사람이잖아요. 오히려 팀장이나 리더들이 해야 되는 일은 조직에서 지향하는 가치들을 대변을 해서 내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그에 맞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어야 되지, 그 과정에서 조직의 가치는 빠지고 내 맘에 들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출발이 잘못된 거네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아나운서님이 팀장님으로서 계셨던 직장의 가치를 대변하는 인물이었다고 쳐보자고요. 왜 그 상황에서 직원들이 김정은 아나운서님을 잘 안 따른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직원들이 김정은 아나운서님의 생각들을 잘 몰라요. CEO분들, 임원분들을 만나보면 일을 잘하는 사람, 일을 못하는 사람 얘기를 하느라 시간이 다 갑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봐요. 본인 팀원 중에 10명 정도만 꼽아보셔라. 그러면은 일을 잘하는 사람부터 일을 못하는 사람까지 10명으로 쭉 줄을 세워보는 거죠. 그럼 앞에 한 2명 정도가 일을 잘하는 사람이지 않겠어요? 또 여쭤봅니다.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2명이랑 나머지 8명이랑 어떤 차이가 있으세요? 그렇게 물어보면 사실 잘 모르겠는데요? 라는 대답이 나오는 게 10명 중에 9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2명과 8명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해주고 그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직원들도 알겠죠. 근데 이런 노력들을 안 하면 직원들은 나의 생각을 모르는 겁니다. 왜 저 리더는 저 사람은 이뻐하고 저 사람은 안 이뻐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직원들은 리더분들의 말보다 행동을 보고 그것을 따라합니다. 굉장히 쉽게 이야기하면 옆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따라한다는 겁니다. 아이들과 똑같아요. 그러면 이 조직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을까라는 질문들을 보통 직원들은 가지고 여기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주도 면밀하게 살핀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리더의 원하는 대로 직원분들이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리더분들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행동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에피소드 하나를 좀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만났었던 대리님 한 분이 계세요. 새로운 회사에 한 달 전에 입사를 했대요. 입사를 할 때 이유가 뭐였었냐면 우리 회사는 10년 뒤를 바라보고 일하는 회사다라고 써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 매력적이어서 입사를 한 거죠. 근데 입사를 하고 나왔더니 그 똑같은 팀장님이 하루에 한 번씩 매출을 가지고 쪼더래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 회사는 좀 미래를 보고 일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장단에 맞춰서 내가 행동해야 되지라고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보통은 팀장님이 하는 행동을 따라 하게 됩니다. 똑똑한 직원들일수록 그렇게 돼요. 결국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내가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느냐도 중요하고, 그 가치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조직에서 실천 가능한 이야기여야 한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나는 충실히 조직의 가치를 대변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성원들이 내 맘처럼 안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면 거울을 봐야 되는 게 첫 번째 일입니다. 내가 잘하고 있나? 결국 그 가치를 표현하는 리더들의 수위도 CEO 레벨이 다르고 국장급이 다르고 부장급이 다르고 각자 직급에 맞는 실천을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컨대 저희가 유튜브 촬영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시청자를 위해서 해야 되는 행동이 아나운서님이 하셔야 되는 일과 PD님이 하셔야 되는 일과 작가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 다를 겁니다. 다르죠. 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시청자를 생각해서 뭔가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각 직무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되어 있긴 해야 됩니다. 사실 직급에 따라서 자신의 가치 행동이 달라져야 하는데, 어떤 팀장은 직원처럼 일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팀장은 국장처럼 일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마저 자기 역할을 명료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네요. 물론이죠. 지금 조직 안에서 주어진 역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명료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일반 직원분을 만나보면 굉장히 많은 불만들이 상사 혹은 대표님들이 너무 작은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 문제들이 발생하는지를 보면 리더분들께서 내가 임원으로서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채널을 제작하는 우리 회사 대표님이 내려오셔서 책과 삶이 100만이 됐으니 축하한다 하면서 여기 카메라 앞에 앉아 계시는 건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표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 따로 있는 것이고요. 겸사겸사 저희의 100만 구독자를 축하드립니다. 자랑처럼 돼버려서 좀 죄송하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 이 시간에도 기업은 탄생하고 있잖아요. 또 반면 기업이 소멸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기업은 성황하고 어떤 기업은 소멸한다. 그 차이를 리더의 역량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들이 잘 되고 쇠멸하는가를 보면 두 가지 문제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잘못된 일을 하거나, 두 번째는 제대로 된 일을 하는데 이 일을 잘못된 방식으로 하거나 하죠. 앞에 것은 우리가 what이라고 할 수 있고요. 뒤에 것은 how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기업들을 보다 보면 이 how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는가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회사의 구성원들이 100명이면 100명, 10명이면 10명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열심히 일을 하겠죠. 그러면 조직이 산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리더십에서는 그 구성원들을 한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런 상황을 책에서는 저희가 조직적 엔트로피 혹은 복잡성이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조직에서 what에 집중을 못하고 어떻게 일하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갑론을 막 하느라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집중할 수가 없겠죠. 이것은 마치 연료가 새는 자동차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들을 정리가 잘 돼 있는 회사는 비교적 성공하는 회사인 것 같고요. 밖에서 봤을 때 건강한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들은 다 이런 명료함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구성원들이 야 우리는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야 라는 상이 명확해요. 그래서 의사결정이 빠르고 할 수 있는 일들, 사업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죠. 전통적인 리더십들은 물건 잘 만들면 되지, 물건 잘 팔면 되지, 숫자가 성과가 말해주잖아, 어떻게가 뭐가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조직 문화가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하던 전통적인 리더십들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시대가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화가 예전엔 있었죠. 우리가 그랬던 이유들을 생각해보면 우리 한국은 5,000년의 역사를 가진 단일 민족이죠. 그리고 TV도 사실 몇 개 채널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미디어들이 너무 많이 달라졌죠. 근데 사람은 미디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같은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같은 나이대의 사람들이라도 사고방식이 천차만별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있었던 조직에서는 저만 한국인이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미국인, 일본인, 인도인 다 자기들이 일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일을 잘한다는 것의 정의도 다 다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랑 저희가 팀을 세팅하면 어떻게 일을 해야겠어요? 너네 나라에선 너가 일했던 방식은 그게 맞는데 우리 조직, 우리 팀은 이렇게 일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로 얼라인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되어야 그 다음에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환경도 바뀌고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가치관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일하느냐에 대해서 맞춰주지 않으면 다 생각이 다른 거죠. 어쨌든 명료함을 키워드로 해서 바람직한 조직의 문화를 얘기했잖아요. 우리 조직은 좀 다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조직의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게 있을까요? 딱 하나를 보면 됩니다. 이 구성원분들이 회사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보면 돼요. 어떤 팀원분들이 채팅을 하는 상황들을 보면 대화의 많은 부분이 이 하우에 대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왜 이렇게 일해? 해 일을 못해? 일 잘해? 왜 쟤만 좋아해?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빈도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왜 쟤만 좋아해 특히 많죠.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말인즉슨 왜 쟤만 좋아해냐라고 하면 이 조직에서 누군가를 인정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안에 만약에 우리가 누가 일을 잘하고 못하고 누가 인정받고 왜 인정받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 자체가 사실 회사 리소스를 낭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직 구성원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를 굉장히 유심히 보고 관찰을 하면 우리 회사가 위기인지 잘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회사를 다닐 때는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 채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매일 만나는 사람이 없어요. 한 조직에서만 있다가 여러 조직을 경험해 보니까 조직의 차이들이 조금씩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 먼저 다니던 조직에서는 그만큼 친해졌기 때문에 안 해도 될 말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누군가를 매일 만날 때는 뭐 굳이 험담이 아니더라도 남의 이야기들을 소식으로 전해주잖아요. 어느 팀장이 이랬대. 아, 누가 또 이런 사고를 쳤어. 근데 만나는 횟수, 빈도가 줄어드니까 그런 이야기는 적어도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이 무슨 얘기를 나누고 있는지에 관심을 가지면 그 조직의 문화와 심지어 조직의 성패까지도 예측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탁월한 관찰이십니다. 그래요? 여러 사람들이나 여러 조직들을 만나면 그게 확연하게 느껴지고요. 겸사겸사 해서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보면 AI 시대니까 이런 게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AI 시대가 돼서 변화한 것 딱 한 가지를 말해본다고 하면 업무 협업의 구조가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재원 아나운서님은 큰 조직에서 오래 계시다 나오셨지만 이제 이렇게 일하는 게 노멀입니다. 지금은 그냥 사업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요. 창업하는 사람들도 많고 조직도 굉장히 경량화가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생기는 변화는 위계로 해결하던 것들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신에 어떤 것이 중요해지냐면 우린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고 이거 맞출 수 있어? 그러면은 너는 나랑 하자.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해져요. 그 말인즉슨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 혹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기준을 세우고 그것들을 명확하게 커뮤니케이션하는 역량이 훨씬 더 중요해질 거예요. 저처럼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사람도 일종의 1인 조직이라고 생각하면 개인 사업자로서 나만의 사업 원칙과 사업 가치를 정해놓고 어느 팀하고 어떤 조직하고 일을 하더라도 기준을 밝힐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기준에서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내가 양보할 수 있는 수위도 정해놔야 되고 그런 나만의 원칙도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제가 최근에 어떤 디자이너분이랑 일을 했는데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일을 논의할 때부터 웹사이트 하나를 보내주더라고요. 그 웹사이트에 저희는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랑 안 맞고요. 이렇게 일했던 사람들이랑 잘 맞고 성과도 좋았습니다. 이것에 맞춰서 하실 수 있는 분이면 같이 일을 하시고 이것에 못 맞추는 분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다른 사람 소개해주겠다 이렇게 웹사이트에 써 있더라고요. 오히려 신뢰가 갈 수도 있겠네요. 맞지 않는 조직에서는 그러면 일찍 에너지 소비 없이 정리하고 다른 분을 소개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왜 이런 웹사이트를 만들게 됐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시행착오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서 일을 하다 보니까 충분히 뭘 하고 나서 그 사이에 서로 안 맞는 게 나오면 돈도 나가고 시간도 쓰고 결과물은 안 나오고 하니까 처음부터 이걸 명확하게 이야기해 놓으니까 훨씬 나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다양성의 문화 속에서 성장하는 기업의 리더들은 주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걸까요? 제가 관찰하고 저도 느꼈었던 좋은 리더들의 특징들을 보면 이분들이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회사의 기준을 대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리더 한 분에 대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분이 매일 만날 때마다 고객 관점에서 생각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 고객 관점으로 생각하라는 것이 그 조직의 첫 번째 모토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A, 프로젝트 B, 프로젝트 C에서 뭘 할지 고민이 됩니다 라고 물어보면 뭐가 더 고객한테 좋은 방식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 얘기를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했어요. 그러면 저는 그 사람처럼 생각하게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분도 비즈니스적으로 조금 손해가 보더라도 고객 지향적인 결정들을 하는 것을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그런 보스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이 조직은 실제로 고객 중심으로 생각하고 고객을 위해서 뭔가 실행하는 회사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 시대의 좋은 리더들은 조직에서 어떤 기준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기준을 충실히 본인이 설명하고 구성원들도 그에 맞춰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그런 가치들을 실제로 본인도 실천을 하는 거죠. 그런 분들이 좋은 리더십 표본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요즘 분들이 싫어하는 리더분들을 보면 정말 유능한데 의사결정 기준이 회사의 기준이 아니고 본인의 기준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래에 있는 직원분들은 그 상사의 기준에 맞추겠죠. 근데 리더분들은 굉장히 여러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리더의 숫자만큼 회사의 복잡성이 늘어나는 겁니다. 사실 저도 아침마당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역대 아침마당의 책임 프로듀서들이
PD들이 늘 강조한 게 우리 프로그램만큼은 반드시 시청자 중심이어야 된다. MC로서 너는 늘 시청자처럼 생각해 라는 얘기를 계속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도 회의를 하다 보면 제가 시청자를 대변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맥락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지금 케이스에서 말씀해 주신 걸 보면 그 PD님이 굉장히 좋은 리더신 거죠. 왜냐하면 방송사다 보니까 뭐 시청률에 대한 푸시라거나 수익성에 대한 압박, 부담이 없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아침마당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지향하는 가치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나운서님도 그렇게 성장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방송을 하는 과정에서도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출연자에게는 진심이고요. 시청자 여러분을 이만큼 생각합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 마음이 또 시청자에게 전달하기도 하고, 결국 조직의 가치도 리더에 의해서 이렇게 반영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인간 등대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사실 조직에 인간 등대가 있어서 나도 저 선배처럼 저 리더처럼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갖는 건 부하 직원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요즘 달리기 열풍인데 달리기에서도 페이스메이커만 잘 따라가도 개인 최고 기록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 등대라는 개념을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네, 맞습니다. 인간 등대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등대예요. 어두운 바다에서 방향을 못 잡았을 때 바라보는 하나의 지표인 거잖아요. 근데 조직에도 그런 등대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플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작년에 실리콘밸리에 가서 애플에 있는 디자이너분을 한 분을 만나뵀습니다. 애플 하면 유명한 게 스티브 잡스랑 디자이너 조니 아이브예요. 스티브 잡스 돌아가신 지 오래됐고 조니 아이브도 회사를 나가신 지 꽤 됐거든요. 그러면 애플은 사실 예전이랑 문화가 좀 다르겠네요 라고 여쭤봤어요. 리더십이 바뀌면 싹 바뀌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라고 물어봤더니 제 팀에 누구누구가 있고 누구누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스티브 잡스, 조니 아이브랑 계속 일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도 그때 일하던 것처럼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 보면서 일하거든요. 그래서 문화가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회사의 문화는 유지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보면서 배워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인간 등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사실 조직 입장에서 이 사람은 우리 조직에 도움이 될 사람이다. 이 사람은 우리 조직의 가치와 맞는 사람이다. 단순히 면접 인터뷰에서 가치를 잘잘잘잘 읊어대는 사람 말고 진위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없겠죠. 정답은 없겠으나 제가 알고 있는 인류의 회사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과거를 믿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누군가가 성실한지 아닌지 보려면 오늘 아침에 뭐 했는지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성실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보다 아침에 운동도 하고 몇 시에 일어나고 뭘 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성실했다는 증거일 거잖아요. 더 그죠? 그래서 사람을 잘 뽑는 회사들을 보면 기본적인 프레임이 이 사람이 우리 가치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퀘스천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퀘스천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질문들을 많이 해요. 사고방식의 전환만 하더라도 우리랑 맞지 않는 사람과 일할 가능성들을 비약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기업은 성과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성과를 낸 직원을 독려해서 또 다른 성과, 다음 성과를 내게 만들어줘야죠. 그러려면 보상이 필요한데 보상이라는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보상을 잘하는 조직들은 조직의 문화에 기여하는 방식, 문화에 기여하는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기준으로 많이 보상을 합니다. 성과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많죠. 근데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공장에서 뭘 만들던 시기에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지식사회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정한 일에 대해서 개개인의 성과를 딱 잘라내기가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우리가 대화를 한 영상이 잘 됐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그것은 누구의 성과인가요? 작가님의 성과이기도 하고 저의 성과이기도 하고 우리 PD의 성과이기도 하고 책과3 채널의 성과이기도 하고 사실 누구의 성과인지 말하기가 좀 애매하네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이제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특정한 한 사람한테 PD님이 너 PD님이 잘했어 효과를 나눠준다고 하면 사실 제가 좀 서운할 수도 있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조직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우리가 만들어내는 일들은 요리하는 것과 비슷해요. 제가 육개장을 좋아하는데요. 육개장을 맛있게 만들려고 해보면 우리가 냄비 안에서 발생하는 일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어떤 재료를 넣고 몇 분을 끓이는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레시피는 조직원들의 행동이고요. 이 안을 우리가 끄집어내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소모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관리자라면 레시피를 관리하겠죠. 조직에서의 레시피는 뭐냐? 구성원들이 하는 행동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들을 하느냐, 어떻게 일을 하느냐를 관리를 하면
결과들은 따라오는 거죠. 그리고 왜 우리들이 성과 only 보상을 하지 않느냐? 지금쯤 되면 리더분들이 대부분 프로젝트를 쫓아다닙니다. 네네. 잘 되는 프로젝트 아니면 어떤 팀에 내가 가가지고 줄을 설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왜 그러느냐? 실제로 내가 특정한 프로젝트나 일의 성과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들을 보면 첫 번째,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해서 개개인의 성과를 측정하기가 명확하지 않다. 그거에 대해서 모두 사실은 인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내가 좋은 성과 보상을 받으려면 특정한 잘 될 만한 프로젝트에 있어야 성과가 잘 나온다는 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과를 기준으로 보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과만 가지고 보상을 하면 사람들은 성과가 나올 만한 프로젝트에 가서 줄을 서지요. 사실 유능한 직원은 성과가 잘 안 나왔던 프로젝트에 가서 그 프로젝트의 성과를 끌어내게 해야 되는데 성과로만 보상을 하게 되면 이 직원이 이 팀에 가려고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저는 이 책의 유종의 미가 마지막 파트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개인의 삶을 명료하게 하는 법에 대한 것도 빼놓지 않으셨어요. 사실 나는 나 혼자가 아니잖아요. 한 가지 일을 결정할 때도 여러 개의 나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내가 선한 쪽으로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이익이 되는 쪽으로 따라갈 것이냐를 늘 고민하게 되는데 그 파트는 꼭 쓰고 싶어서 썼습니다. 우리가 보면 모두가 리더가 되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좋은 리더분들을 만나보면 실제로 그 사람 자체가 명료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명료한 사람이니까 명료한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인데 명료한 사람이 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자기 모습에 대해서 충분한 성찰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충분히 갖추시고 글로도 써보고 정의하는 과정을 가진 분들이 조금 더 명료한 개인이 되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조금 더 멋있는 리더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물론 명료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고 고군분투하면서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쓴 챕터입니다. 충분히 명료한 사람처럼 보이고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오늘의 대화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 뭔가 라이프 코칭을 받은 듯한 느낌이고 그 코칭은 무척 명료했습니다. 모두가 우리는 명료한 개인이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명료한 개인이 되면 조금 더 자기다운 삶을 살 수 있고 자기다운 성장을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성장 이야기를 하지만 성장을 할 때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면 그것은 성장이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제대로 된 성장을 하겠죠.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명료해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 안에 있는 명료함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그런 고민을 하시다 보면 이 책을 읽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간혹 난 리더가 아닌데 뭐 하시는 분들 아닙니다. 내 인생의 리더는 나니까요. 내가 내 삶을 명료하게 할 필요는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명료한 답변, 명료한 대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명료함의 저자 오탁민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뭔가를 명료하게 한다는 것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출발해 보죠. 일단 오늘 하루 일상부터 명료하게 만들어 보시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책과 삶, 책과 사람이었습니다.